광해군은 정말 재평가받아야 할 왕이었을까요? 제주바다에 바람이 불던 1937년이었습니다. 이곳에는 한때 조선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유배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혼, 한때 신하들이 전하라고 부르며 머리를 숙였던 조선의 왕이었지만 이제 그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위에서 쫓겨난 지도 벌써 십수년이 지난 광해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초 바다 건너 조선에서는 광해군에게도 꽤 묘하게 느껴졌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앉았던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한 것입니다. 남한산성에서 버티던 인조는 결국 성을 나와 삼전도에서 정태종을 만났고 조선은 청나라와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광해군이 왕으로 있을 때에만 해도 청이라는 나라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누르하치가 세운 후금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광해군은 이 나라와 직접 전쟁을 벌이는 상황만큼은 어떻게든 피하려 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왔던 명나라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후금과 원수가 되어 다시 조선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외교가 훗날 광해군을 몰아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해준 명나라가 어려움에 빠졌는데도 의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광해군은 왕위에서 쫓겨났고 14년이 지난 뒤 자신을 몰아낸 조선은 결국 그 후금에서 성장한 청나라에 항복하게 됩니다. 광해군이 제주에서 이 소식을 정확히 언제 들었는지 그리고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까지 굳이 상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병자호란이 끝났을 때에도 광해군은 살아있었고 자신이 왕으로 있을 때 그토록 조심스럽게 상대했던 나라가 이제 조선을 굴복시킬 만큼 커지는 모습을 유배지에서 지켜봐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만 놓고 보면 광해군에 대한 평가는 꽤 쉬워 보입니다. 국제정세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일찍 알아본 왕. 명분보다는 조선이 다시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현실적인 길을 찾았던 왕. 하지만 시대가 그를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 쫓겨난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광해군을 이야기할 때도 이런 모습이 꽤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처음부터 천천히 따라가 보면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전쟁터를 돌아다니며 무너진 나라를 수습했던 젊은 세자가 있는가 하면 왕이 된 뒤에는 친형과 어린 동생이 차례로 죽었습니다.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시작된 것도 그대 시대였지만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에서 거대한 궁궐공사가 계속된 것도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을 제대로 보려면 1637년 제주도에서 시간을 조금 많이 돌려야 합니다. 1592년 봄입니다. 이때 광해군은 아직 왕은커녕 세자도 아니었습니다. 선조의 여러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나이도 18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4월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하면서 광해군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본군의 진격은 조선 조정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부산과 동래가 무너지고 상주를 지나 충주에서도 조선군이 크게 패하면서 이제 한양까지 위험해졌습니다. 결국 선조는 수도를 떠나기로 결정했고 조정도 임금을 따라 북쪽으로 피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양을 떠나려고 하니 그동안 미뤄두었던 문제가 갑자기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아직 조선에는 선조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왕위를 이어받을 왕세자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조에게 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왕자가 있었고 그중 장남은 임해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에서 세자로 선택한 사람은 장남 임해군이 아니라 둘째 광해군이었습니다. 임해군은 이미 평판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왕자의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비를 빼앗고 주변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렸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남아 있습니다. 반면 광해군은 비교적 총명하고 일을 맡길 만한 왕자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왕세자를 정하는 문제를 두고 훨씬 오랫동안 논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본군이 한양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광해군은 갑작스럽게 왕세자가 되었고 제대로 축하를 받을 틈도 없이 곧바로 아버지를 따라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선조 일행이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문제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왕과 조정이 계속 일본군을 피해 북쪽으로 물러나 버리면 조선 안에 남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지휘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지방에는 아직 관군이 남아 있었고 곳곳에서 의병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때문에 길이 끊기고 지방 행정까지 무너지면서 누가 어디에서 싸우고 있는지조차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우주에 있는 왕에게 보고를 올리고 다시 명령을 받아 내려오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으니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계속 지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둘로 나누는 상당히 이례적인 선택을 합니다. 바로 분조였습니다. 선조가 이끄는 조정은 북쪽에 남고 광해군에게는 별도의 작은 조정을 맡겨 조선 안을 돌아다니게 한 것입니다. 말은 작은 조정이었지만 실제로 광해군이 맡아야 할 일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세자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18살 왕자에게 전쟁은 무너지고 있는 나라의 한쪽을 사실상 맡겨버린 셈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선조와 광해군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선조가 평양을 거쳐 우주까지 올라가는 동안 광해군은 평안도와 황해도, 강원도 여러 지역을 오가며 지방행정을 수습했습니다. 관리가 도망가 비어버린 지역에는 다시 사람을 세우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처리하면서 군사를 모으고 군량을 마련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각지에서 스스로 군사를 일으킨 의병들과 연락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길이 잘 닦여있던 시대도 아니었고 평상시 여행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길까지 일본군이 쳐들어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고 관청과 민가가 불타 숙소를 구하기도 어려운 곳도 많았습니다. 광해군 일행이 제대로 된 거처를 구하지 못해 임시로 잠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광해군이 직접 일본군을 상대로 칼을 들고 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해군이 맡은 역할은 전쟁터의 장수라기보다는 전쟁 중인 정부를 움직이는 책임자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지역에 누가 필요한지 정하고 군량이 부족한 곳을 살피고 도망간 관리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의병장들에게 직책을 주면서 제각각 움직이던 사람들을 조정의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이었습니다. 호남에서 의병을 일으킨 김천일과의 관계가 좋은 사례입니다. 광해군은 김천일에게 군사적인 직책을 맡기고 의병 활동을 지원했으며 김천일 역시 광해군의 명령과 소식을 여러 지역에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광해군이 김천일에게 나라의 존망이 의병들의 싸움에 달려있다는 취지의 글을 보내며 힘을 북돋은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유명한 장수와 큰 전투가 가장 먼저 기억되지만
실제로 나라가 계속 버티려면 이런 일도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병사가 있어도 먹을 것이 없으면 싸울 수 없고, 의병이 일어나도 서로 연락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임금이 수도를 떠난 상황에서 조선의 조정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모습을 지방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역할을 광해군이 맡았고, 적어도 이 시기에 광해군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명나라 쪽에서도 광해군의 활동을 주목했습니다. 전쟁 후반에는 명나라 관리가 광해군에게 전라도와 경상도를 방어를 맡기라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고, 선조의 부족한 부분을 광해군이 보완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광해군에게 마냥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광해군을 칭찬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비교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선조였습니다. 물론 선조가 의주로 피난한 것과 광해군이 지방을 돌아다닌 것을 단순하게 비교해서 한 사람은 나라를 버렸고 다른 한 사람은 나라를 구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맡은 역할부터 달랐고, 선조 역시 명나라의 지원을 끌어내고 전쟁 전체를 지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왕은 일본군을 피해 계속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반면 왕세자는 조선 안에 남아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더구나 그 왕세자를 명나라 관리들까지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편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광해군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만했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급하게 세자가 되긴 했지만 이후 몇 년 동안 세자로서 역할을 해냈고, 이제 나라가 안정되면 자신의 위치 역시 자연스럽게 굳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갈수록 오히려 광해군의 자리는 더 불편해집니다. 선조가 어느 날 왕위를 광해군에게 넘기겠다는 말을 꺼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만 들으면 좋은 일처럼 보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것이니까요. 광해군도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 왕실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양위하겠다고 말하면 신하들은 왕에게 계속 왕위에 있어달라고 간청해야 했고, 세자 역시 자신은 감히 왕위를 받을 수 없다며 사양해야 했습니다. 만약 광해군이 기다렸다는 듯 왕위를 받겠다고 나선다면 그것 자체가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선조가 양위를 말할 때마다 광해군에게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되기 싫다고 계속 말해야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조는 여러 차례 양위를 꺼냈고, 그때마다 신하들은 거두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해군 역시 계속 사양해야 했으며,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양위 명령을 거두어달라고 호소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광해군 입장에서는 참 묘했을 겁니다. 나라가 위험할 때는 갑자기 세자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자 지방을 돌아다니며 몇 년을 보냈고,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도 자신이 정말 다음 왕이 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조선 안에서만 인정받으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명나라가 광해군의 세자 책봉을 쉽게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나라가 문제 삼은 것 가운데 하나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광해군에게 형이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임해군입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설명할 말이 있었습니다. 임해군이 장남이긴 하지만 왕이 되기에 적합한 인물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의 기록을 따라가 보면
임해군의 평판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해군은 지난 임진왜란 이야기에서도 잠깐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함경도로 올라갔다가 국경인에게 붙잡혀 일본군에게 넘겨졌던 왕자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임해군이었습니다. 임해군과 순하군이 함경도로 들어갔을 당시에는 왕자들이 현지에서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렸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전쟁으로 이미 삶이 무너진 상황에서 왕자 일행이 행동까지 문제가 되면서 지역의 불만이 상당히 커졌고 결국 국경인 일당이 부왕자를 붙잡아 일본군에게 넘기는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왕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적군에게 넘긴 국경인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해군이 백성들에게 사랑받던 왕자였는데 갑자기 배신을 당한 것처럼 단순하게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임해군의 행동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과 노비를 빼앗았다는 기록이 나오고 왕자의 지위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선조 역시 이런 장남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에게는 광해군이 세자가 된 이유가 어느 정도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명나라에서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조선 내부에서 임해군의 평판이 얼마나 나쁜지보다 왕의 장남이 살아있는데 왜 둘째가 세자가 되었느냐는 문제가 먼저 보였습니다. 광해군에게는 답답한 일이었을 겁니다. 자신은 전쟁이 시작된 뒤 이미 오랫동안 세자로 살았고 직접 지방까지 돌아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친형이 살아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신의 지위가 계속 문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606년 광해군에게 임해군보다 훨씬 부담스러운 사람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의 손주에게 누뚱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영창대군입니다. 광해군과 임해군은 후궁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창대군의 어머니는 선조의 왕비인 임목왕후였습니다. 선조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적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물론 당시 상황만 놓고 보면 광해군과 영창대군을 비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광해군은 이미 30이 넘은 성인이었고 10수년 동안 세자로 살아오면서 임진왜란까지 직접 겪었습니다. 반면 영창대군은 이제 막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왕위 계승에서는 능력과 경력만큼이나 출생이 중요했습니다. 더구나 선조는 적자 문제에 상당히 민감했습니다. 영창대군이 태어나자 조정에서도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광해군을 계속 세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언젠가 영창대군에게 왕위를 넘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광해군 입장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버지 선조가 자신을 확실하게 지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명나라는 세자 책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친형 임해군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이제 왕비에게서 태어난 어린 적자까지 궁궐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1608년 초 상황이 갑자기 바뀝니다. 선조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영창대군은 아직 너무 어렸고 광해군은 이미 오랫동안 세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결국 왕위에 오른 사람은 광해군이었습니다. 1592년 일본군이 한양으로 올라오던 와중에 급하게 세자가 된 지 16년 만이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문제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왕자에 앉자마자 광해군 앞에 다시 친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명나라에서 또다시 임해군 문제를 꺼낸 것입니다. 형이 살아있는데 왜 동생이 왕이 되었느냐는 질문은 광해군이 왕이 된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명나라 사신들이 조선으로 와서
임해군을 직접 만나 확인하려 했고, 광해군의 조정에서는 이 문제가 왕의 책봉과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했습니다. 임해군이 명나라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쪽에서는 사전에 임해군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임해군을 만나보니 모든 대답이 준비한 대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달래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주신 자료에 따르면 이 책봉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명나라 사신들에게 상당한 양의 은이 제공되었고, 임해군의 존재가 광해군 정권 초기에 얼마나 민감한 문제였는지를 보여주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던 중 임해군에게 영모의 혐의가 제기됩니다. 결국 임해군은 왕자의 지위를 잃고 유배됩니다. 여기까지는 광해군 입장에서도 나름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임해군은 실제로 평판이 좋지 않았고 정치적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609년 유배지에 있던 임해군이 죽습니다. 당시부터 그의 죽음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따라붙었습니다. 광해군이 결국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친형을 제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고, 후대에도 이 사건은 광해군의 대표적인 흠 가운데 하나로 남게 됩니다. 다만 광해군이 직접 임해군을 죽이라고 명령했다고는 어디까지 단정할 수 있는지 기록을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결과만 놓고 보면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광해군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보다 먼저 태어난 왕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에게는 아직 더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임해군은 적어도 평판이 좋지 않은 성인 남성이었고, 실제로 여러 문제를 일으킨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광해군 앞에 남은 사람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선조가 늦은 나이에 얻은 유일한 적자, 영창대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임해군이 죽었다고 해서 광해군이 곧바로 어린 영창대군까지 없애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영창대군은 그대로 살아 있었고, 광해군 역시 즉위하자마자 이 어린 동생을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이 된 광해군이 처음 몇 년 동안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했던 것은 왕실박들의 일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이제 겨우 1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광해군이 물려받은 조선은 아직 전쟁의 흔적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궁궐은 전쟁 중 상당 부분 불타버렸고, 지방에는 버려진 농토가 많았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는 동안 사람들이 죽거나 다른 곳으로 흩어지면서 누가 어디에 살고 어디에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곳이 있었고, 세금을 걷는 데 필요한 토지대장과 호정 역시 다시 손을 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광해군 앞에는 아주 다른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놓여 있던 셈입니다. 궁궐 안에는 언젠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수도 있는 어린 적자가 살아나고 있었고, 궁궐 밖에는 전쟁으로 망가진 나라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적어도 즉위 초기 광해군이 더 적극적으로 손을 댄 쪽은 후자였습니다. 토지를 다시 조사하고 호적을 정비하는 작업이 이어졌고, 전쟁을 겪으며 약해진 군사력과 성곽도 다시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광해군 자신이 임진왜란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전쟁을 맞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무렵 광해군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정책 하나가 경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대동법입니다.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세금의 하나로 공납을 내고 있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나라에 바치는 방식이었는데 제도만 놓고 보면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종이를 내고 다른 지역에서는 직물이나 약재를 내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나라에서 요구하는 물건을 일반 백성이 직접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고 그 사이에 박납인이라는 사람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들이 물품을 대신 마련한 뒤 백성들에게 훨씬 비싼 값을 요구하면서 공납은 시간이 갈수록 큰 부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동법은 이런 공납을 토지 기준으로 쌀이나 배, 돈 등으로 내도록 바꾸는 제도였습니다.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1608년 경기도에서 시행되기 시작했고 이후 오랜 시간을 거치며 조선의 중요한 조세제도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다만 이것을 광해군 혼자 생각해내고 밀어붙인 개혁이라고 보는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동법을 주장하고 실제 제도를 설계한 관료들이 있었고 광해군 때에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행됐을 뿐 전국으로 빠르게 확대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전국적으로 자리를 잡는 데에는 훨씬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광해군 시대에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됐다는 것 자체는 분명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하나 지금까지 이름이 남아있는 책이 세상에 나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입니다. 동의보감의 편찬은 원래 선조 때 시작됐지만 임진왜란 때문에 작업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고 이후 허준이 다시 작업을 계속하면서 광해군 때 완성되고 간행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흩어져 있던 의학 지식을 정리해 하나의 큰 책으로 묶는 작업이 마침내 결실을 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 있으면 즉위 초기의 광해군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임진왜란 때 지방을 돌아다니며 무너진 행정을 수습했던 세자가 이제 왕이 되어 전쟁이 남긴 흔적을 정리하고 나라를 다시 굴러가게 만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영창대군에게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임해군이 죽은 것은 1609년이었고 그 뒤로도 몇 년 동안 영창대군은 살아 있었습니다. 광해군이 왕이 되자마자 어린 동생을 죽이려 했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어쩌면 별다른 사건이 없었다면 영창대군은 그대로 왕의 어린 동생으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정치적으로 어떤 위치에 놓였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제까지는 영창대군 자신이 광해군에게 무언가를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1613년 왕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던 사건 하나가 이 아이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시작은 영모도 아니었고 정치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잠깐 물만 가져올게요. 시작은 영모도 아니었고 정치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문경세제에서 은을 운반하던 상인이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수사 끝에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분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가난한 농민이나 떠돌이가 아니라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흔히 칠서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7명의 서자라는 뜻입니다. 조선시대의 서자는 아버지가 양반이라고 해도 적자로 태어난 형제들과 같은 대우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관직에 나가는 길에도 제약이 있었고 집안 안에서의 위치 역시 애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 역시 나름대로 이름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자신들의 처지에 불만을 품고 어울려 지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박응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상인을 죽이고 은을 빼앗는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응서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튀어나옵니다. 자신들이 돈을 마련하려 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자금을 마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도와 살인을 조사하던 사건이 갑자기 영모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구나 박응서의 입에서 나온 영창대군이라는 이름은 광해군에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세자였던 시절부터 왕위 계승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던 선조의 적자였고 이제는 궁궐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어린 왕자였습니다. 조사가 확대되면서 이번에는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 김재남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김재남은 임목대비의 아버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영창대군에게는 외할아버지였고 광해군에게는 법적인 어머니의 친정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재남이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에 관여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자 사건은 더 이상 칠서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김재남과 연결된 사람들까지 조사 대상이 되었고 영창대군을 중심으로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세력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조정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치적인 문제도 얽혀 있었습니다. 당시 광해군 주변에서 가장 강한 세력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은 대북이었습니다.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그를 지지했던 북인 가운데서도 비교적 강경한 사람들이었고 그 중심에는 이이첨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광해군 입장에서는 이들이 고마운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선조 말년부터 왕위 계승을 둘러싼 문제가 계속될 때 광해군을 지지했고 영창대군을 새로운 왕위 후보로 생각했던 세력들과 맞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북의 입장에서 칠서 사건은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처음에는 상인을 죽이고 돈을 빼앗은 사건이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영창대군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김재남까지 연결됐습니다. 이 사건을 어디까지 확대하느냐에 따라 광해군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김재남은 결국 영모 혐의로 처형됩니다. 그의 아들들도 처벌을 피하지 못했고 사건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사람들에게까지 조사가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서인과 남인 계열 인물들도 타격을 받으면서 조정에서 대북의 힘은 이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남았습니다. 영창대군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영창대군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영창대군은 아직 8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달라고 누군가에게 부탁할 나이도 아니었고, 직접 군사를 모아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왕위 다툼에서 당사자의 의지가 항상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왕자를 앞세우기만 해도 그 존재 자체가 반란의 명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북쪽 신하들은 영창대군을 처벌해야 한다고 계속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창대군이 살아있는 한 또 다른 사람들이 그를 앞세워 용모를 꾸밀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이 요구를 처음부터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보면 신하들이 영창대군을 처벌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는 동안 광해군이 이를 바로 허락하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광해군의 책임을 두고 지금까지도 평가가 갈립니다. 광해군에게 어린 동생을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 있었다면 신하들의 요구를 굳이 여러 차례 거부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광해군이 겉으로는 거절하면서도 결국 대북 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도록 두었다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광해군도 끝까지 영창대군을 지켜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창대군은 왕자의 지위를 잃고 강화도로 보내집니다. 왕궁에서 자라던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바다 건너 유배지로 보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 영창대군이 결국 죽습니다. 1614년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의 죽음에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화부사 정항이 영창대군을 작은 방에 가두고 아궁이에 계속 불을 지펴 방을 뜨겁게 만들었고 어린 영창대군이 그 열기를 견디지 못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워낙 많이 알려진 이야기라 이것이 영창대군의 죽음에 관한 거의 유일한 설명처럼 전해지기도 합니다. 다만 실제 기록을 볼 때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습니다. 영창대군이 강화도에서 죽었고 당시 강화부사 정황의 책임이 거론된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살해 방식에 관한 기록과 후대에 덧붙인 이야기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죽음에 어디까지 책임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광해군이 직접 정황에게 어린 동생을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이첨을 비롯한 대북 강경파가 영창대군의 제거에 적극적이었다는 기록과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을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광해군은 그 자신은 영창대군을 죽이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대북파가 계속 압박하면서 일이 여기까지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보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광해군은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이 왕자의 지위를 잃는 것도 강화도로 보내지는 것도 광해군의 통치 아래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어린 동생이 유배주에서 죽은 뒤 그 책임을 주변 신하들에게만 돌리고 왕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었다고 말하는 건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광해군을 이야기할 때 계속 따라다니는 문제일 것입니다. 어린 동생을 죽이려고 처음부터 모든 일을 꾸민 왕이라고 단정하면 실제 기록보다 이야기가 단순해집니다. 그렇다고 광해군은 아무것도 몰랐고 이이천과 대북이 모든 일을 저질렀다고 해버리면 그건 역시 지나치게 광해군에게 유리한 설명이 됩니다. 결과는 훨씬 분명했습니다.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뒤 친형 임해군이 유배주에서 죽었고 몇 년 뒤에는 어린 이복 동생 영창대군도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선조의 아들 가운데 광해군이
광해군의 왕위를 직접 위협할 만한 왕자는 사실상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추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창대군의 어머니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임목대비였습니다. 임목대비와 광해군의 관계는 조금 특이했습니다. 임목대비는 광해군보다 나이가 훨씬 어렸지만 선조의 왕비였기 때문에 왕실의 법도로 보면 광해군에게는 어머니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목대비의 입장에서 광해군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버지 김재남이 영모죄로 처형되었습니다. 어린 아들 영창대군은 왕자의 지위를 잃고 강화도로 보내졌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광해군이 왕으로 있는 동안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다시 좋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북 세력은 이제 임목대비까지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영창대군을 중심으로 한 영모에 임목대비 역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더 이상 왕신의 어른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상소가 이어졌습니다. 광해군에게 임목대비와의 모자 관계를 끊고 왕비였던 지위까지 박탈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것입니다. 이른바 패모론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광해군은 처음부터 신하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패모 이야기가 계속 나오자 이를 부담스러워했고 더 이상 이 문제를 꺼내지 말라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임목대비는 경운궁에 갇혀 외부와 자유롭게 왕래하기 어려운 처지가 됩니다. 당시에는 경운궁을 서궁이라 불렀기 때문에 흔히 서궁유패라고 이야기하는 사건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였습니다. 임목대비는 단순히 광해군과 정치적으로 사이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선조의 왕비였고 왕실의 법도로는 광해군이 어머니로 모셔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궁궐에 거둔 일은 이후 광해군에게 아주 무거운 정치적 부담으로 남습니다. 훗날 광해군을 왕위에서 몰아낸 사람들이 내세운 가장 유명한 죄목도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패모살제.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오면 조금 묘합니다. 임진왜란 때 광해군을 보면 상당히 유능한 세자였습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지방을 돌아다녔고 왕이 된 뒤에는 나라를 다시 정비하려 했습니다. 대동법도 그의 시대에 시작됐고 동의보감도 이때 완성되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의 집권 몇 년 뒤를 보고 있으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친형 임해군은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어린 영창대군 역시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 김재남은 처형되었고 임목대비는 서궁에 갇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광해군의 왕위는 이제 안전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태어난 형도 없고 적통을 내세울 수 있었던 어린 동생도 사라졌으며 그의 동생을 지지할 수 있었던 외척 세력도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광해군도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왕위를 누가 빼앗아갈지 걱정하며 살아야 했던 세자 시절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록을 따라가 보면 오히려 무렵 광해군 주변의 모습이 조금씩 이상해집니다. 왕에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관직을 얻기 위해 돈을 쓰는 일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광해군 자신도 궁궐 안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이나 풍수에 점점 민감한 모습을 보였고 전쟁으로 나라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궁궐을 짓는 데 상당한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지방을 돌아다니던 18살의 광해군과 비교하면 꽤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광해군의 곁에서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김계시였습니다. 김계시는 원래 궁궐에서 일하던 궁녀였습니다. 이름에 계시가 들어가서 조금 특이하게 들리지만 광해군 시대의 정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웬만한 대신 못지않게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김계시가 언제부터 광해군과 가까웠는지에 대한 기록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선조 때부터 궁궐에 있었고 이후 광해군의 신임을 얻으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문제는 그 영향력이 단순히 왕의 일상을 챙기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기록에는 벼슬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김계시에게 접근하고 그녀를 통해 왕에게 청탁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김계시에게 돈을 주면 원하는 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질 정도였고 실제로 관직을 둘러싼 청탁과 뇌물 문제가 광해군 시대의 중요한 비판거리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김계시 혼자 움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 주변에는 몽필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몽필은 김계시와의 관계를 이용해 상당한 힘을 행사했고 사람을 함부로 가두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노비를 빼앗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그냥 조용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관직을 얻는데 음식이나 뇌물이 사용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은 관리들에게 별명까지 붙였습니다. 김치로 볕을 얻었다는 뜻의 김치판서, 잡채를 잘 만들어 바쳤더니 볕을 얻었다는 식의 잡채참판 같은 표현이 기록에 등장합니다. 물론 이런 별명 하나하나를 그대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광해군이 폐위된 뒤 작성되거나 정리된 기록에는 그의 정권을 당연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후대의 야사에는 이야기가 더 과장되어 붙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런 표현이 생겼다는 것 자체는 당시 사람들이 광해군 주변의 인사와 청탁 문제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보여주는 꽤 재미있는 흔적이기도 합니다. 왕에게 직접 이야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궁녀에게 돈을 주고 그 궁녀와 가까운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의 청탁을 받고 그렇게 관직이 오간다는 소문이 궁궐 밖까지 퍼지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광해군을 떠올리면 꽤 낯선 모습입니다. 그때 광해군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의병장과 지방 관리들이었습니다. 어디에 군량을 보낼지, 어느 지역에 사람을 세울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10여 년이 지나자 광해군 주변에서는 누가 왕에게 더 가까운지, 누구를 통하면 벼슬을 얻을 수 있는지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했던 곳도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궁궐이었습니다. 광해군이 왕이 되었을 당시 한양의 궁궐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은 맞습니다. 임진왜란이 시작되고 선조가 한양을 떠난 뒤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 등이 불에 타거나 크게 훼손되었고 왕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궁궐을 다시 마련하는 일 자체는 분명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광해군이 궁궐을 복구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광해군은 창덕궁을 다시 지어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희궁의 옛 이름인 경덕궁을 짓기 시작했고 인경궁이라는 새로운 궁궐도 대규모로 건설했습니다.
기존의 궁궐을 복구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궁궐들이 계속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쯤 되자 신하들 사이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쟁이 끝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백성들의 생활은 아직 어려웠습니다. 흉년과 자연재해까지 반복되면서 나라의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궁궐 하나를 짓는 데에는 엄청난 양의 목재와 돌, 기와가 필요했습니다. 그 재료가 저절로 한양으로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산에서 나무를 베어야 했고 누군가는 돌을 캐야 했으며 그것을 다시 한양까지 운반해야 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할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결국 국가가 큰 공사를 벌일수록 그 부담의 상당 부분은 백성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광해군에게 공사를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궁궐 하나를 더 짓는 것보다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쪽의 방비를 준비하는데 돈을 쓰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궁궐 문제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의외의 이유도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자신이 머무는 궁궐의 풍수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현상에 상당히 민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궁궐 안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를 단순한 소문으로 넘기지 않았고 지금 있는 궁궐의 기운이 좋지 않으니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궁궐에서 요괴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들으면 조금 낯설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우스운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머무는 궁궐에서 이상한 일이 반복되면 그것을 나라의 정치와 연결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고 풍수 역시 왕실에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광해군의 반응은 신하들이 보기에도 지나치다고 느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포수를 불러 궁궐에서 총을 쏘게 해 좋지 않은 기운을 쫓으려 했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신하들은 이런 일을 말리면서 궁궐을 새로 짓는다고 해서 병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공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규모가 점점 커졌다는 것입니다. 새 궁궐을 짓기 위해 민가를 철거해야 하는 일도 생겼고 필요한 재목과 물자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공사비가 부족해지자 돈과 물자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됐고 관직을 돈과 연결하는 문제 역시 궁궐 공사와 완전히 무관하게 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앞서 살펴본 자료에는 이 시기 궁궐 공사와 재정 부담을 비판하는 상소와 사관의 평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광해군을 재평가할 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광해군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대동법을 먼저 떠올립니다. 백성들이 특산물을 바쳐야 했던 부담을 줄이고 조금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내도록 바꾸려 했던 왕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같은 왕이 다른 한쪽에서는 대규모 궁궐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대동법이 시작된 시대와 인경궁을 짓던 시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광해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광해군을 백성을 생각한 개혁군주라고만 설명하면 궁궐공사가 잘 보이지 않고 반대로 궁궐공사만 놓고 보면 무능한 폭군이라고 설명하던 임진왜란 이후의 복구정책과 대동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두 모습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백성들에게 어느 쪽이 더 직접적으로 느껴졌을지를 생각해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대동법은 경기도에서 시작된 새로운 제도였습니다. 반면 궁궐을 짓기 위해 나무를 베고
돌을 옮기고 부역을 해야 하는 일은 그 순간 사람들의 생활로 바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광해군 시대의 기록을 보면 가뭄과 홍수, 흉년으로 백성들이 어렵다는 보고가 올라오는 와중에도 궁궐 공사를 줄여야 한다는 상소가 계속 등장합니다. 신하들이 그렇게 여러 번 말렸는데도 광해군이 왜 이 공사를 쉽게 포기하지 않았는지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진왜란으로 불탄 왕실의 권위를 다시 세우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고, 왕이 머물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려는 현실적인 필요도 있었습니다. 풍수에 대한 광해군 자신의 믿음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광해군 정권에 대한 불만을 키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면 광해군에 대한 인상이 1592년과는 꽤 달라져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지방으로 내려가 의병과 관리들을 만나던 젊은 세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 뒤 같은 사람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에서 신하들이 그만하라고 말리는 궁궐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왕 주변에서는 김계시를 통한 청탁과 매간매직 이야기가 돌았고, 대북의 권력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친형과 어린 동생은 이미 죽었고 임목대비는 서공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만 놓고 보면 조선 사람들이 1623년에 왜 광해군을 몰아냈는지 조금은 이해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광해군이란 사람을 평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궁궐 안을 바라보면 점점 좋지 않은 모습이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시선을 조선 밖으로 돌리면 전혀 다른 광해군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선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북쪽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진족을 하나씩 통합하던 누르하치였습니다. 누르하치는 처음부터 명나라와 정면으로 싸울 만큼 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여진 부족 가운데 하나를 이끌던 지도자였고, 한동안은 명나라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조금씩 키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부족들을 하나씩 통합하기 시작했고, 1616년에는 결국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명나라 입장에서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618년 누르하치는 명나라를 상대로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선과 직접 관계없는 전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명나라는 조선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조선에 군사를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당연히 광해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요구였습니다. 명나라는 불과 20여 년 전 임진왜란 때 대규모 군대를 조선에 보내던 나라였습니다. 평양성을 되찾는데도 명군이 참여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상당한 병력과 비용을 들였습니다. 조선에서는 이것을 흔히 나라를 다시 지어준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제조지은이라는 뜻으로 얘기하기도 했었죠. 그런 명나라가 이제 자신들이 위험하니 군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조정 안에서도 명나라를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명이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모른 척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광해군은 선뜻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후금을 좋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유는 훨씬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전쟁을 직접 겪어본 사람이었습니다. 1592년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한 뒤 나라가 얼마나 빨리 무너졌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세자가 되어 전쟁터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굶고 마을이 사라지고 행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이 겨우 회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쪽의 새로운 강국과
또 전쟁을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더구나 광해군이 보기에는 후금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상대도 아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명나라가 대군을 동원하면 여진 쪽 정도는 곧 정리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누르하치 세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정보를 계속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라는 명나라의 요구를 여러 이유를 들며 미루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버티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조선은 군사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병력은 약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군대를 지휘하게 된 사람이 도원수 강홍립이었습니다. 1619년 초 조선군은 압록강을 건넙니다. 목적지는 만주의 사르후 일대였습니다. 명나라는 여러 방향에서 군대를 진격시켜 후금을 한꺼번에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명나라 쪽이 훨씬 강해 보였습니다. 조선군 역시 그 가운데 한쪽 부대에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누르하치는 명나라가 원하는 방식으로 싸워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들어오는 명군을 한꺼번에 상대하는 대신 자신의 병력을 빠르게 움직이면서 떨어져 있는 명군을 하나씩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명군은 서로 충분히 연락하지 못한 채 따로 움직이고 있었고 누르하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쪽 명군이 무너지자 후금군은 곧바로 다음 부대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조선군과 함께 움직이던 명나라 부대까지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조선군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전장이었습니다. 추운 만주에서 장거리 원정을 하고 있었고 후금군은 빠른 기병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싸우던 명군이 무너지면서 조선군은 점점 고립됩니다. 강홍립이 처음부터 싸울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선군도 후금군과 실제로 전투를 벌였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명군이 무너지고 후금군이 조선군을 압박하기 시작하자 선택지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싸우면 전멸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결국 강홍립은 후금에 항복합니다. 여기서 광해군 이야기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가운데 하나가 나옵니다. 흔히 광해군이 강홍립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명나라 말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상황을 봐서 적당히 행동하라. 그래서 강홍립은 처음부터 광해군의 비밀 지시를 받고 후금에 항복했고 이것이 광해군의 중립 외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기록은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광해군이 강홍립에게 상황을 보아 판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후금에 항복하라고 명령했다고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광해군이 원했던 것은 조선군이 명나라 군대에 끌려다니다가 모두 죽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명나라의 요구를 완전히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군대도 보냅니다. 하지만 명군과 함께 무조건 끝까지 싸우다가 조선군까지 전멸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강홍립에게는 현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르우에서 명군이 크게 무너지자 강홍립은 결국 그 여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항복한 뒤 강홍립은 누르하치에게 조선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조선이 후금을 원수로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군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도움을 받은 처지라 어쩔 수 없이 출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설명은 누르하치에게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집니다. 강홍립은 이후 후금에 머물면서 조선과 후금 사이에서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광해군의 외교가 조금 독특해집니다. 조선군이 후금에 항복했다고 해서 광해군이 명나라와 관계를 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나라에는 계속 사신을 보내고 기존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렇다고 후금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누르하치에게는 조선이 명나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보냈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앞으로 직접 충돌하는 상황은 피하려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흔히 광해군의 중립외교라고 부릅니다. 다만 당시 광해군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명과 후금 사이에 정확히 같은 거리를 두겠다는 외교 전략을 세웠다고 생각하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광해군에게 명나라는 여전히 조선이 공식적으로 섬기는 황제국이었고 임진왜란 때 도움을 준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후금과 명나라를 똑같이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광해군이 하려 했던 것은 오히려 조금 더 현실적인 일이었습니다. 명나라와의 관계는 유지하되 그렇다고 명나라가 벌이는 전쟁에 조선의 운명까지 걸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후금과도 굳이 원수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멋지게 승부를 보는 외교가 아니라 어떻게든 조선이 다시 전쟁터가 되는 것을 피하려는 외교에 가까웠습니다. 이 부분에서 광해군을 보면 조금 전까지 궁궐공사에 매달리던 왕과 정말 같은 사람인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나라 안에서는 신하들이 궁궐공사를 그만하라고 말해도 쉽게 듣지 않았습니다. 풍수와 궁궐의 변고에도 민감했고 김계시를 비롯한 측근들의 전횡과 청탁 문제에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압록강 밖의 상황을 바라볼 때에는 꽤 냉정했습니다. 명나라는 강한 나라이지만 예전 같지 않았고 후금은 여진족이 세운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기에는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광해군은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어느 쪽이 옳은지를 따지는 것과 그 싸움에 조선이 직접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임진왜란을 직접 겪은 경험도 이 판단에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명분을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고 나면 그 명분 때문에 실제로 집이 불타고 농토가 버려지고 사람들이 피난을 떠나는 모습을 누군가는 감당해야 합니다. 광해군은 그런 모습을 이미 한 번 봤습니다. 그래서 명나라를 버리지도 않았고 후금 편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가능한 최대한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광해군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후금의 대군이 압록강을 넘어 조선을 공격하는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선 안에서는 이 외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달랐습니다. 많은 신하들에게 명나라는 단순히 힘이 센 이웃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나라였고 조선왕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황제국이었으며 조선이 따라야 할 문명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누르하치와 싸우고 있는데 조선의 왕은 후금과도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에게는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지만 어떤 신하들에게는 은혜를 저버린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불만은 이미 쌓여있던 다른 문제들과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임해군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영창대군의 죽음도 있었습니다. 임목대비는 서궁에 갇혀 있었습니다. 궁궐공사는 계속됐고 김계시와 측근들을 둘러싼 이야기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명나라를 저버렸다는 비판까지 더해집니다. 광해군 입장에서는 각각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광해군을 싫어하던 사람들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923년 봄 광해군의 왕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꽤 단단해 보였습니다. 친형 임해군도 세상을 떠났고
영창대공도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임목대비는 서궁에 갇혀 있었고 광해군을 오랫동안 지지했던 대북 세력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으니 적어도 왕실 안에서 당장 광해군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은 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을 끌어내릴 준비는 이미 궁궐 밖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능양군이 있었습니다. 능양군은 선조의 손자로 광해군에게는 조카뻘 되는 왕족이었습니다. 그의 집안 역시 광해군 정권과 좋지 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동생 능창군이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된 뒤 죽었기 때문입니다. 능양군 개인에게 광해군 정권은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간 정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왕족 한 사람이 마음을 먹는다고 왕을 끌어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능양군 주변에는 광해군과 대북에 밀려 정치에서 멀어져 있던 서인 계열 인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김류와 이귀 같은 사람들이 거사에 참여합니다. 이들이 광해군을 몰아내면서 내세운 이유는 꽤 분명했습니다. 먼저 영창대군의 죽음과 임목대비의 유패가 있었습니다. 당시 표현으로는 폐모살제,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궁궐공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백성들이 아직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궁궐을 계속 짓느라 사람과 재물을 지나치게 소모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광해군이 가장 높게 평가받는 그 외교도 죄목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을 도왔는데 광해군은 명의 후금과 싸우는 상황에서 끝까지 명을 돕지 않고 후금과도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광해군 입장에서는 조선이 다시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선택지를 남겨둔 것이었지만 반대편에서는 명나라의 은혜를 저버린 행동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금 묘합니다. 훗날 광해군을 재평가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당시에는 광해군을 왕위에서 몰아내는 이유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1623년 3월 반정군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완벽하게 비밀을 지켰던 것은 아닙니다. 거사전에 이미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고변이 들어왔고 제대로 조사했다면 일이 시작되기 전에 막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다시 김계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후대 기록에는 김계시가 반정 세력과 내통했고 광해군에게 올라간 고변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도록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왕에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오랫동안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는 왕을 배신했다는 이야기인데 워낙 극적인 내용인 만큼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광해군 정권이 반정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도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정군은 한양으로 들어왔고 곧 궁궐을 향했습니다. 광해군에게 상황이 제대로 전달됐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광해군은 궁궐을 빠져나옵니다. 1592년에도 광해군은 궁궐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본군이 한양으로 올라오고 있었고 18살 왕자였던 광해군은 피난길에서 갑자기 세자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1623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외국 군대가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 자신을 잡으러 오고 있었고 광해군은 세자가 아니라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잠시 몸을 숨겼지만 오래 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붙잡혔고 그날 밤을 지나면서 왕이 바뀝니다.
능양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인조였습니다. 광해군은 15년 만에 왕좌에서 내려왔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광해군이 끌려가는 모습을 본 한양 사람들이 환호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담장이나 지붕 위에 올라 광해군을 바라보았고, 어떤 사람은 그동안 거두어들인 재물이 다 어디 있느냐는 식의 거친 말까지 던졌다고 합니다. 광해군 정권의 측근들이 채용될 때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록들은 조금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광해군을 몰아낸 세력이 정권을 잡은 뒤 정리된 기록에는 당연히 승자의 시선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당시 백성들이 광해군에게 아무런 불만도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궁궐공사와 부역에 대한 상소가 계속 올라왔고, 김계시와 측근들을 둘러싼 청탁과 부패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임묵대비가 서궁에 갇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아마 실제 모습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을 겁니다. 광해군을 몰아낸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도 맞고, 광해군 정권에 상당한 불만이 쌓였던 것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광해군의 이야기가 끝났다면 아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광해군의 모습도 조금 달랐을 겁니다. 광해군은 죽지 않았습니다. 왕좌에서 내려온 뒤에도 아주 오랫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광화도로 보내졌습니다. 한때 전국의 관리들이 자신의 명령을 기다렸던 사람이 이제는 작은 유배지에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함께 유배된 가족들의 삶도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아들 폐세자 이신은 유배지에서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땅굴을 파고 탈출을 시도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 결국 붙잡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느리 역시 죽었고 광해군의 왕비였던 유씨도 유배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위를 잃은 뒤 몇 년 사이 광해군 주변의 가족들이 하나둘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광해군 자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광해군이 유배 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4년이 지난 1627년 조선에는 다시 전쟁이 벌어집니다. 정묘호란이었습니다. 후금의 군대가 압록강을 넘어 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광해군이 왕으로 있을 때 그렇게 피하려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인조가 광해군의 외교를 버렸기 때문에 바로 전쟁이 일어났다고 설명하는 것은 조금 지나칩니다. 후금의 세력이 훨씬 커지고 있었고 동아시아 전체의 상황도 계속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광해군이 계속 걱정했던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정묘호란은 비교적 짧게 끝났지만 상황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후금은 계속 강해졌고 누르하치의 뒤를 이은 홍타이지는 결국 나라 이름까지 청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1636년 겨울 청나라 군대가 다시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병자호란이었습니다. 청군의 진격은 빨랐고 인조는 강화도까지 피신하지 못한 채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성 안에서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사람들과 이제는 청과 협상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계속 부딪혔고 시간이 흐르면서 식량과 군사 상황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1637년 초 인조는 성을 나옵니다. 그리고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항복합니다. 광해군을 몰아낼 때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내세웠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지 14년 만이었습니다. 이 장면 때문에 훗날 지금 광해군의 외교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광해군이 계속 왕으로 있었다면 병자호란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광해군이 쫓겨난 뒤 후금은 훨씬 강해졌고 명나라는 빠르게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왕이 조선을 다스렸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다만 광해군이 걱정했던 방향으로 세상이 움직였다는 것은 꽤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질 때 광해군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제주도로 가기 전까지 광해군은 여러 곳에서 유배 생활을 했고 결국 1637년 제주도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제주로 가는 과정에서 꽤 묘한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광해군에게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배의 사방을 휘장으로 막아 바깥을 제대로 볼 수 없게 했고 광해군은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배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조선 팔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고을에서 흉년이 들었는지, 명나라에서 어떤 사신이 오고 있는지, 후금에서 무슨 움직임이 있는지가 매일 왕에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어디로 끌려가는지조차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배가 제주에 도착한 뒤에야 사람들이 행선지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제주였습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광해군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면서 자신이 어찌 여기까지 왔느냐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에 도착했다고 해서 한때 왕이었던 사람에게 특별한 대접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기록에는 당시 제주 목사가 광해군 앞에서 상당히 매서운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으로 있을 때 간사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정치를 제대로 했다면 어떻게 지금 이런 곳까지 오게 되었겠느냐는 취지였습니다. 왕으로 있던 시절이라면 지방의 목사가 감히 입 밖으로 꺼내기도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광해군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남겨진 기록 자체도 광해군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시선으로 쓰였다는 점은 생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왕이었던 사람이 이제 지방관에게 이런 말을 듣는 처지가 되었다는 장면만큼은 광해군의 유배 생활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제주에서의 생활은 이전과 비교하면 더욱 답답했습니다. 광해군이 머물던 곳 주변에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시울타리가 둘러졌습니다. 이른바 위리안치였습니다. 밖으로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었고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왕이 무슨 말만 하면 승정원에서 받아 적었고 대신들이 그 뜻을 살폈습니다. 이제 광해군이 하루 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든 조선의 정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유배지에서의 밥상과 관련된 작은 이야기도 하나 전해집니다. 어느 날부터 광해군에게 올라오는 음식이 전보다 깨끗하고 좋아졌다고 합니다. 광해군은 새로운 제주 목사가 아마 자신이 왕으로 있을 때 은혜를 입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이었을 때 자신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니 지금 자신을 조금 더 잘 대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곁에 있던 늙은 궁인이 광해군의 말을 듣고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왕으로 있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지금의 광해군을 잘 대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옛 왕과 가까웠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으니 오히려 거리를 두려 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잘 대해주는 목사는 아마 광해군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광해군은 이 말을 듣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이런 일화들이 실제 대화 그대로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유배 생활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에는 후대에 전해진 야사와 일화도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당시 사람들이 광해군의 몰락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는 됩니다. 한때 누가 벼슬을 얻을지 결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밥상이 조금 좋아진 이유를 두고 자신이 과거에 베푼 은혜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궁인조차 그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제주에서 그렇게 몇 년을 더 살았습니다. 병자호란도 이미 끝났고 조선은 청나라와 새로운 관계를 맺은 뒤였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있을 때 가장 큰 외교 문제였던 명과 후금의 싸움도 이제 결과가 거의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빠르게 기울고 있었고 청나라는 중원을 향해 세력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광해군에게는 그 문제를 논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사신을 보낼 수도 없었고 조정에 명령을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주에 머물러 있을 뿐이었습니다. 1641년 음력 7월 1일 광해군은 제주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위에서 쫓겨난 지 약 18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제주에는 이후 작은 이야기가 하나 남았습니다. 음력 7월 1일 무렵 비가 내리면 제주 사람들이 그것을 광해군이 흘리는 눈물이라고 하여 광해우라고 불렀다는 전승입니다. 물론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광해군 죽음 이후에 제주에 남은 이야기입니다. 광해군이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의 삶을 처음부터 따라와 보면 어느 한쪽으로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왕이었다는 생각은 남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 곳곳을 돌아다니던 세자도 광해군이었고 명과 후금 사이에서 다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피하려 했던 왕도 광해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서공에 가두던 시기의 왕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을 재평가한다는 것은 그를 무조건 좋은 왕으로 바꾸어 보려는 일과는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너무 나쁘게만 보았다면 이제는 너무 좋게만 보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에 더 가까울 겁니다. 제주도에는 그렇게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흔적과 그의 이름을 붙인 비이야기만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